고문이신 곽성원 의원님 듣고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들을 또한 정리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원 의원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법 국본과 도로사로 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로 TV를 비롯하여 중계방송을 해주시는 유튜브 대표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저는 개인 방역 마스크 카바를 씌우는 것으로 해서 마이크 없이 연설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회하고 있는 이 장소가 대검찰청 맞은편이고 서울중앙지검 왼쪽 서문 쪽입니다. 대부분이 바로 저기 보이고요. 이 법조타운이니까 법무관 얘기 좀 시작하죠. 지금 2019년에 조국이, 작년에는 추미애, 올해는 박범계, 이렇게 법무장관 3명의 트리오가 벌이고 있는 이 뻘짓, 이 막장 드라마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 이 법무장관 막장 드라마 시즌 3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결국 2015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이 재심을 위한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데, 공소시효 5시간입니까 7시간을 남겨두고 대검찰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지시를 해서 재수사 여부를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가져라 했는데, 결국 대검찰청 부장검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에서 더 이상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한명숙 총리 구하기 막간 드라마는 결국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명숙 총리도 유명하지만은 그분의 남편인 박성준 교수가 저 유명한 신영복이와 함께 60년대 초에 이른바 통일혁명당, 통역당 사건에 관련이 돼서 13년 형을 살았습니다. 신영복 씨가 지금 그 당시 통역당 간부로서는 박성준 씨가 가장 높은 서열이죠.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이른바 좌파 원탁회의가 있고, 거기 원탁회의에 한 10여 분 좌파 원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열 1위가 박성준 교수다 하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명숙 총리 구하기 막간 드라마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8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받았는데 1억 8천인가는 내고 아직도 6년째 7억 원의 추징금은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달에 이제 드디어 확정 판결이 났죠. 거기에 벌금 180억에 추징금 35억에서 215억 원의 벌금 추징금을 때렸는데, 자정 납부 기간이 3월 22일로 끝났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3일날 내곡동 그 자택을 압류 처분해가지고 자산공사에 공매 처분을 의뢰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18년에 이루어지자마자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내곡동 자택과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계시던 은행 예금, 보험, 적금 들은 거, 현금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현금 자산을 또 30억, 이렇게 58억 원에 대해서 추심을 위한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를 해놨어. 그때 바로 그 보전 신청을 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러다 그동안에 이미 그 2년 동안에 현금, 수표, 적금 다 깨고 해서 28억 원을 추정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1일 자진 납부 기간에 안 됐다고 이제 자택 28억짜리 자택까지 갖고 가서 공매 처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도 215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그러면 남은 거 갖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노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얼마 되겠습니까? 자관 노역형은 최장 3년이니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22년 받은 데다가 벌금 안 냈다고 노역형 3년까지 해서 25년형을 살고 뭐 87인가 88이 되어야지. 지금부터 아직도 17년이 더 남았습니까? 18년 남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고 이 정권에 대해서 처참하게 지금 짓밟히고 있으니까 집이고 뭐고 다 뺏기는데, 그렇다면은 한명숙 총리한테는 집도 있고 다 있는 한명숙 전 총리한테는 왜 지난 6년 동안 추징금 7억 원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가혹하게, 자, 그래 집까지 뺏어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는데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속이 시원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농부 출신 문재인 씨, 그렇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대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택이 자산공사에서 경매 처분으로 나오면 그때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만원 내고 2만원도 내고 좀 여유 있는 분은 10만원 내고 이렇게 해서 2, 3만 명 모이면은 그 공매 처분하는 그 집을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집 하나는 챙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집값 폭등하고 전세값도 어려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나와가지고 전세 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자로 제 계산으로 하면은 1458일째 서천대 독방에서 불법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만 지나면은 3월 31일이 됩니다. 바로 2017년 3월 31일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 4년이 지났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대통령 직권 남용죄는 1심에서부터 벌써 무죄가 났습니다. 아주 처참한 정치 보복이 계속됩니다. 이왕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드립니다. 또 이틀 전에는 바로 이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유명한 그 세월호 7시간, 그때 대통령이 마약을 먹고 해롱해롱 취해 있었다고 비방을 한 어떤 박모라는 자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주 악의에 찬 악의적이고 아주 고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자, 이틀 전 25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 이유가 이렇습니다. 마약을 먹고 이거는 좌우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에 불과하다. 그러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김명수 좌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좋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폭넓게 적용하는 것, 그렇다면은 그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 대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전대협이라고 기억하시죠? 우파 청년들이 모인 전대협에서 대자보를 만들어가지고 대전의 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 젊은 청년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가 안 되니까 심지어 불법 침입죄까지 보태가지고 벌금 50만 원에 처했습니다. 자,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문재인 정권을 7가지, 8가지를 지목을 하면서 비판해서 대자보 붙이는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비방으로 봐서 유죄 판결을 때리고, 박근혜 대통령 마약 먹고 취했다는 자는 무죄 판결 풀어줍니까? 또 한 가지도, 자, 고영주 변호사님, 이분이 2003년인가 상당히 오래됐죠. 어느 장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재판에 걸려들었는데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 이 체제하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연말에 완전히 판결을 뒤집고 대통령에 대한 비방으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해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킨다는 대법원에게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무죄고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에게 비판하면은 전부 유죄냐?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무죄를 때리고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에게 대해서 비방하면은 전부 유죄 판결로 판결을 때리는 김병수 좌파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아니, 자기 밑에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걸렸는데 정치권 눈치 보면서 판사를 탄핵 재판받도록 넘겨주고 정치권에, 그리고 임기 지키고 있는 정말 뻔뻔한 김명수 대법원장, 양심을 찾기를 바란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이 마스크가 전직 대통령은 아무렇게나 모욕해도 되고 현직 문재인을 비판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마스크가 아닌지 입마개가 아닌지 정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할 말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선거법상 말을 여러 가지로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모처럼 그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단일화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된 오세훈 후보를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무려 20% 이상의 격차가 난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어디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지금 어디 한 7, 8대 어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쉬고 말씀드리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이제 열흘 남았는데 과연 20% 이상의 그런 격차, 막 기분 좋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과연 서울시의 시장 선거가 그렇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여론조사에 너무 낙관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울시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 국회의원 민주당과 야당 기호 2번 비교하면 한 7대3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만 30여 명이 될 건데, 그리고 구청 25개 구청에 중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24명입니다. 선거가 아주 어려운 곳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20%의 격차가 나겠습니까? 아마 이 야당 후보 단일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아마 그런 시너지 어떤 컨벤션 효과로 잠시 일시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다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오니까 드디어 이 더불어민주당에 물러났지만은 실질적인 실세인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좀 진도지휘를 하면서 민주당 총동원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론조사 그거 다 3분의 2는 장난치는 거니까 그 여론조사 믿을 거 없다고. 자기가 와서 이렇게 판세를 보니까 그렇게 절망적이 아니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전투표 하니까 우리가 지난 4.15 때도 잘 나왔지 않냐. 이번에도 또 사전투표도 있고 아니 투표하면 달라질 거야. 아주 낙관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선거 그렇게 야당에게 쉽지 않은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 거기다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5천억의 돈을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또 이런 지원금이 5천억, 구청을 통해서도 1조에 가까운 돈이 나옵니다. 자, 총력전 벌이고 있습니다. 30여 명 국회의원들 지구당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야권 후보로 나온 이 오세훈 후보, 단일화했던 안철수 후보, 저희 우리 국본이 지행하고 있는 탄핵무효 박근혜 대표와는 악연을 갖고 있습니다. 자, 2006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씨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하다가 카트 칼을 맞아서 생명을 거의 잃을 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이 됐고 2010년에는 또 재선이 됐는데 2011년 4월 달에 이른바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면서 느닷없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가 깨지고 나서 그냥 무책임하게 시장 자리를 내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철수 씨가 또 갑자기 등장을 했고 그 11년 가을에 또 박원순 씨하고 어떻게 두 사람이 양보를 하면서 이른바 박원순 시장 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오세훈이라든가 안철수는 촛불 집회에 다 나간 탄핵 세력이었고 최근까지도 오세훈 후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가지 서운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우리 태극기 집회를 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선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차선이라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9월이면은 대통령 후보 뽑고 야당에서도 11월까지는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니까 이번 이 시장 서울 경부 보궐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치 풍향계로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H 투기공사 불법 투기가 터져나오면서 여론조사가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또 이 위기를 탈출해 나간가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도 될 것입니다. 만일에 야당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다 이기는 사태가 생긴다면 여당 쪽에는 여러 가지로 정계, 정치판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 현상이 돼도 야권에서는 또 비대위 체제가 무너지고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또 질 거냐는 또 야권발 정계 개편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선거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투표는 우리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이고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무이다 하면서도 우리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 우리 민심의 동향을 밝혀주는 의사표현의 수단. 그래서 저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도 투표에 적극 참여하시고 우리의 의사를 현명하게 적극 표현하시는 것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이 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투표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오는 날씨에 현장까지 와주신 우리 애국 동지들은 더욱 감사 말씀드리고 덕에 계시는 우리 애국 동포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중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길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성만 의원님 이 연설이 정말로 쓰레기 같은 언론, SBS, KBS, MBC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언론 보지 마시고 우리 국본집회의 박성만 의원님의 연설을 들으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다음 연설로 우리 두비노래 때 아주 힘찬 목소리로 선창해 주신 이믹선 교수님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믹선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오. 예, 오늘 또 주말에 비가 오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이 무대에 섰습니다만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지키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더니 이 나라를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는 동시에 시장 선거가 왜 많은 예산을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비서를 건드리는 것도 더불어 만지고 더불어 이거는 미친 것들의 대한민국 국격은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가장 큰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어떻게 시장이란 것들이 더불어 만지고 지랄합니까? 그래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런 웃기는 현실 앞에 뻔뻔스럽게 후보를 내고 과거 당대표가 뭔가 했던 이해찬이라는 인물은 나타나서 윗물은 깨끗한데 아직 아랫물은 맑지 못하다고 소대가리 삶은 물이 웃을 말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슨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가 다 있습니까?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미상의 발사체를 합니다. 전에는 불상의 발사체를 하더니 도대체 불상이고 미상이 뭡니까? 저기서 미사일 쏘면 불상의 발사체고 쌀로 만든 발사체를 쏘면 미상입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들기대서 잭소리도 못하고 그것도 외국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까지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외국 언론에서 폭로가 난 뒤에 슬그머니 나타나서 미상이니 불상이니 앞으로 이런 미사일들이 이런 위협이 우리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공격하려고 이런 훈련을 합니까? 그런데도 북한 앞에서 한없이 쫄아들어서 한미연합훈련 한번 제대로 못하는 나라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항상 전쟁을 해서 군인을 키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군인은 100만 불의 1 확률이라도 무사시를 대비해서 군인을 기르고 훈련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육성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우리들의 목숨과 직결된 조직입니다. 군인을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하고 또 많은 훈련을 시키고 군인들의 피땀은 나라의 안보의 추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미연합훈련은 그냥 대한민국 군인들이 코로나를 앞세워서 군대 훈련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웃지 못할 현실 앞에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야금 잠식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전방에 있는 대전차 방어벽을 하나 둘씩 허물어가지고 이제 그것조차도 없는 이 나라 그런데도 남북 간에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성맹당한 전범 노동놈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서울과 부산에서 후보를 내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가 백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라는 그 차가운 감옥에서 영의 몸이 되신 지 만 4년이 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 죄가 그들의 찌라시 카드라 통신에 의한 여론 조작으로 벌써 만 4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 아픈 분들이 대한민국의 한둘입니다. 더더욱이나 놀라운 것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도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로 저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권 안보 도둑놈들이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기는커녕 우리한테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겁박하는 수준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혈맹이라는 미국조차도 미 국무부에서 인권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 현재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각성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지켜질 수 있고 대한민국은 유지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단단한 각오 속에서 피땀으로 지켜내고 또 지켜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찬란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켜내자 내 조국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제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음악 주십시오. 눈부시게 빛이 나는 나라 우리 조국은 수많은 선열들이 갖고 자유 대한민국 피 흘려 지킨 강산 내 나라 빼앗길 소녀 백골이 짙어대도 우리는 자유를 지킨다. 너희들은 아느냐 피로 지킨 자유를 평화는 우리들이 지킨다. 반만년을 싸워 지킨 이 나라 자유대한 지키자. 금수강산 자유대한민국 우리 조국은 한국의 자손들이 갖고 자유대한민국 후궁과 정신으로 가꾼다 우리의 당사 100번 죽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지킨다. 피땀 흘려 얻어진 자유민족 큰 열매 자유는 우리들의 지킨다. 후손들이 살아나갈 이 땅을 지켜내자 나도 후손들이 살아나갈 이 땅을 지켜내자 여러분, 이 열정이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윤용 교수님 모시고 또 열정적인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중앙운동의 윤유욱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오. 이 나라의 제일 높은 데 청와대에 앉아있는 분이 도덕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문재인이가 걸려있는 사건만 한 50여 가지가 돼요. 50여 가지. 네, 50에서 50여 가지에서 한 60여 가지가 넘습니다. 완전히 비리의 덩어리죠. 예, 비리의 원료예요. 예. 그리고 총 두목이야, 이놈이. 맞습니다. 이놈 잡아야 돼! 그리고 이놈이 깜빵에 가기 전에 그동안에 뿌린 돈, 이게 지금 국가 빚으로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어요. 예? 지는 한 푼도 갚지 못하면서. 지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이렇게 뿌리겠어요? 다 받아내야 돼. 예. 그리고 뭐 사저를 지금 만드는 모양인데 참 꿈도 야무지다. 네가 어떻게 사저를 가냐? 깜빵으로 가야지. 네가 교수대로 가던가 깜빵으로 가거나 할 놈이 말이야. 참 정말 꿈도 야무져. 그러니까 이놈이 검찰을 두드려 팬 겁니다. 네. 검찰 학살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 또 법원에 저기 그 대법원장 놈이라는 게 저기 앉아 있어요. 저 나쁜 놈. 예? 완전히 똥이지. 그 사람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검찰이 죽어야 지가 살아. 예. 법원이 죽어야 지가 사는 게 이게 문재인입니다. 이런 놈이 대통령이라는 진짜 불행하게 짝이 없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참 비참합니다. 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850만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가고 있느냐, 예?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문재인에게 욕지대를 퍼부어대고 해도 꼼짝 못해. 왜 꼼짝 못하느냐? 비밀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북한이 비밀을 폭로하면 이건 그냥 그 순간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100% 꼼짝 못해. 100% 그냥 아이고 나 살려주십시오. 이게 대통령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놈 잡아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우리가 밀어붙이면은 끌어냅니다. 잡아 가둡니다. 쓰레기 문재인, 사기꾼 문재인, 도둑놈 문재인, 이놈을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농보 문재인 씨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들을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간호사가 주사기에서 약을 뽑은 다음에 그 주사기에 뚜껑을 닫지 않고 여러분 팔에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다가 도발하십시오. 그래서 의료법 위반으로 그 주사기를 넣는 절차법 위반으로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병원들 다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주사를 맞을 때 간호사가 주사기를 열어서 약을 뽑아낸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고 다시 뚜껑을 여는 그런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1년 가까이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여러가지 주사와 치료를 받는 행위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의 뚜껑을 다시 닫는 행동을 할 때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주사기를 여러 개 맞을 때 주사기가 잠깐 바닥에 놓여야 될 때 그럴 때 주사기 뚜껑을 다시 닫고 그리고 나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관한 다음에 그제서야 뚜껑을 열어서 주사기를 어머니 몸에다가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사기를 오랫동안 바닥에 놓고 보관해야 될 때만 주사기에 뚜껑을 닫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주사기에서 약을 뽑자마자 다시 뚜껑을 닫고 1초도 안 돼 다시 뚜껑을 여는 것이 의료의 절차에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관심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제발 좀 선명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기부터 불무병하게 엉뚱한 변명으로 늘어놓는 이 현실 여러분 선거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박영선 후보건 오세훈 후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외치면 저는 그 사람 지지하겠습니다. 박영선 씨 잘 들으십시오. 박영선 씨 뽑히고 싶습니까?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 무죄 석방 그것을 외치면 제가 당신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오세훈 씨 듣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뜻은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명확하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치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우리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정치인들은 부패하게 됩니다. 썩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시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또는 응원자가 되면서 또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정치인들이 부패하지 않고 아 국민의 뜻이 이렇구나 국민의 뜻이 무섭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당을 지지하니까 그 후보를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지하는 당은 누군데 그 후보가 누군데 그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정책을 핀다면 나는 당신을 지지할 거야 이런 명확한 마음으로 우리 선거에 임해야 정치인들이 썩어 빠지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명확해지십시오.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지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영악하게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응원하면서 지지하면서 또 감시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번 집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런 몇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요청을,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알리는 행위 자체가 정치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정치인들을 바로 잡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어떤 압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본 집회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줄로 확신합니다.